거기 누구냐? 엎드려! 쏜다! 2022년 5월 두만강 한복판에서 국경수비대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을 쏜 병사와 도망치는 탈북자는 같은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아니,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바로 쌍둥이 형제였다는 겁니다. 8년간 충성스럽게 국경을 지키던 군인이 왜 갑자기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성, 그리고 저에겐 15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 태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특별하다고 여기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힘든 시절에 우리 둘을 낳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 강변 초소에서 근무하는 국경수비대 중사였습니다. 군복무 8년 차였죠. 동생 태훈이도 같은 부대에 하사로 배치받았는데 형제가 같은 부대에 있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산에서 평생 일하신 공로 덕분이었죠. 초소에서 바라보는 두만강은 제가 어릴 적 뛰놀던 그 강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아버지 손잡고 물놀이 가던 곳, 어머니가 빨래하시던 그 강변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이미 60이 넘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평생 일하시느라 진폐증이 심하셨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저희가 군인이라 그나마 배급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쌀 1대, 옥수수 2대, 그게 한 달 배급의 전부였지만요. 어머니는 그걸로 죽을 쓰셔서 우리한테 면회 올 때마다 도시락을 싸오셨습니다. 너희들 잘 먹어야 나라를 지키지 하시면서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경 통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자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성실한 군인이었고 매일 아침 충성 맹세를 외쳤습니다. 인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 때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불빛이 보였고 국경을 넘으려다 잡혀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다들 먹고 살만한데 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려는 걸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태훈이가 어느 날 초소에서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우리가 지키는 게 정말 인민을 위한 거 맞아?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쉿, 조심해. 누가 들으면 큰일 나 라고만 했죠. 그렇게 2021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2022년 2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와 태훈이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죠.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강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멈춰라. 보위부 요원들이 한 가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7살쯤 된 딸, 그리고 등에 업힌 5살 정도의 아들.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린 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동무,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 엄마가 폐결핵인데 약을 구할 길이 없어서. 중국에 가면 약을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위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역자 새끼들. 코로나 시국에 국경을 넘으려 하다니.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날 밤 그 가족은 초소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린 딸의 울음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틀 후 마을 주민 전원이 강제로 소집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형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들의 부모가 총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반역자들에게 인민의 철퇴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 엄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안고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초소로 돌아온 저는 태훈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저 사람들. 그냥 약 구하러 간 건데. 나도 알아. 아이들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때 태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도 진폐증으로 약이 필요하잖아. 만약 우리 집도 약이 없어서 죽게 생기면 어떡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뭡니까? 약 구하러 가는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인민을 위한 겁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김정은 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한다던 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대 정치위원이 저와 태훈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3월 초 아직 추운 날씨였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박태성 중사, 박태훈 하사. 너희 그날 밤 현장에 있었지? 예, 동무정치위원. 순찰 중이었습니다. 혹시 동정심 같은 거 들지 않았나?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동요하면 저희도 끝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반역자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희 둘 표정이 이상하더라. 감시를 강화하겠네. 그날부터 저희 형제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선의 다른 병사들도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한 번 의심받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6.25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갱이 의심받으면 끝이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고향 부모님이었습니다. 4월 초 어머니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 공중전화로 전화하신 건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태성아, 오늘 보위부 사람들이 집에 왔다. 너희 둘 사상이 의심된다면서 조사한다고. 아버지가 놀라서 심장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폐증에다 심장까지 안 좋으신데 약도 없는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얘야, 너희들. 조심해라. 엄마는 너희들만 믿는다. 전화를 끊고 초소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훈이도 같은 전화를 받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태훈이에게 평양 보위부 본부 소환 통지가 떨어진 겁니다. 5월 20날까지 평양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끼리 초소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태훈이가 말했습니다. 형, 평양 가면 나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선임이 귀띔해줬어. 평양 가면 10년은 각오해야 한대. 동생, 그게. 형도 같이 의심받잖아. 나 혼자 끌려가면 형은 어떡하고 부모님은 어떡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동생 혼자 끌려가도 문제, 저도 곧 소환될 게 뻔했습니다. 그럼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봅니까? 그때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여기선 못 살겠어. 우리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가자. 탈출하자.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동생, 진짜 그럴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형, 여기 남아도 죽어. 차라리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저희 형제는 생사를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운이 평양 소환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겨우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장마당에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 쪽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고 전화번호를 받았죠. 5만 원이면 우리 부모님이 한 달 먹을 쌀값이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믿을 만한 거야? 믿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가장 힘든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탈북한다는 말을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드리면 말리실 게 뻔했고, 안 드리면 나중에 부모님만 위험해집니다. 보이부가 가족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5월 13일, 저희는 마지막 휴가를 내고 고향집에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기셨습니다. 얘들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심하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안 좋으셔? 응, 약이 없어서. 그래도 너희 보니까 좋아하시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40평생 고생만 하신 그 손,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인 손을 잡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곧 다시 올게요. 무슨 소리야? 다시 온다니? 아니, 그냥. 자주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는지.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든 살아야 한다. 알았지? 예, 엄마.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 왔구나. 너희 둘. 형제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 생각하고, 살아라. 마치 마지막 말씀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아신 걸까요? 집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가자. 우리가 살아야 부모님도 나중에 모실 수 있어. 태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조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살려고 이럽니다. 5월 15일 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날을 골랐습니다. 저희가 초소를 지키는 시간,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그 시간에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총기는 반납했습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는 강 건너편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형, 준비됐어? 아니, 절대 준비 안 됐어. 근데 가야지. 그날 밤 11시. 모든 것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밤 11시 30분. 야간 당직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태훈이는 평소처럼 초소에 올랐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미리 숨겨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초소 뒤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릴 적 뛰놀던 강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훈이와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생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 조용히. 가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두만강은 얼음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강폭은 좁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형, 무섭다. 나도 무서워. 근데 가야지. 내 손 꽉 잡아. 우리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뼈를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초소 순찰되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엎드려.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물 위로 날아갔습니다. 형, 빨리. 우리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물속에서 태훈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으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다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10m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서 쏜다. 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바로 옆을 스쳐간 겁니다. 동생아, 죽어도 앞으로. 우리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땅이 발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강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렸습니다. 태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다.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저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안도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우리 고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 이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꼭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는 중국 땅에서 고향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젖은 옷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연락한 그 사람이었죠. 빨리 와요. 공안 순찰 곧 와요. 우리는 그를 따라 트럭에 탔습니다. 짐칸에 숨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어느 마을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속이 심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아시죠? 2022년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극심했습니다. 북한 탈북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총사령입니다. 지하실은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처럼 탈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형, 여기도 감옥 같아. 태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무서워서 숨죽이고 살았다면 여기서는 공안이 무서워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밥은 브로커가 가져다 줬는데 하루 두 끼, 그것도 라면이나 빵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봐. 한국 생활 영상 있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니 영상이 나왔습니다. 서울거리, 밝은 불빛,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세상이 있다는 게. 형, 우리도 저기 갈 수 있을까? 가야지. 꼭 가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6월 초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 급습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색출 작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 우리는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쳐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는데
앞쪽에서 공안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브로커가 우리를 다른 차에 태웠습니다. 옥수수밭 사이로 차가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형, 또 시작이네. 쫓기는 거. 버티자. 조금만 더. 그날 밤 우리는 다른 지하실로 옮겨졌습니다. 더 좁고 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해. 라오스, 태국 거쳐서 태국 한국 대사관까지.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두 달, 모르지. 위험하긴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이야.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여비를 모아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6월 중순, 우리는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화물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화물차 짐칸에 숨어 이틀을 갔습니다. 짐칸은 지옥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름이라 더웠습니다. 열기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형, 나 죽을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중국 국경 경비가 짐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짐 뒤에 숨어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뭐 실었어? 기계 부품이요. 열어봐. 짐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비췄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뭔가 건넸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래, 가.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더 힘들었습니다. 트럭도 타고 걸어도 가고 버스도 탔습니다. 코로나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7월 초 라오스 정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를 포함해 탈북자 5명이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따라와요. 경찰 순찰 있어요. 모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온몸이 물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훈이가 쓰러졌습니다. 형, 더 못 가겠어.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저는 동생을 업었습니다. 쌍둥이라 몸무게가 비슷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형, 나 두고 가. 닥쳐. 같이 간다고 했잖아. 정글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월 중순,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더 버스를 타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거리가 보였습니다. 큰 건물들, 자동차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넝마 같은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죠? 브로커가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마지막 차였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우리는 경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경비가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영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안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온 겁니다. 2022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태훈이와 손을 꼭 잡고 서로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진짜 해냈어. 그래, 살았다. 하나원에서 12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배우고
사회 적응 훈련 받고 직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을 쓰는데 못 알아듣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와이파이가 뭐예요? 배달앱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처음 편의점 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밤 11시인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연다고요? 그것도 물건이 가득 차 있고요. 북에서는 장마당도 해지면 닫는데 말입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과자는 수백 종류.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아, 그냥요. 자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르고, 입고 싶은 걸 입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김정은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 저는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합니다. 힘들지만 돈을 멉니다.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태훈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합니다. 처음엔 배달 일을 했는데 요즘은 주방 보조를 합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룸을 같이 씁니다. 좁지만 우리 집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북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옥수수죽, 감자떡,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을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걱정에 밤마다 우신다고 합니다. 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도 못합니다. 보이부가 감시하니까요. 우리가 탈북했다고 부모님이 고초를 겪으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형, 우리 부모님 다시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통일되면 당당하게 고향 가는 거야. 통일. 언제쯤 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가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어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억압받고 감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북에 둔 부모님, 고향 친구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가서 두만강을 다시 볼 겁니다. 그때는 도망치듯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묘소 앞에서 절하며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